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장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 의혹을 받는 7개 제분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장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군 장교로 첫 발을 내딛는 신임 장교들에게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신임 국군 장교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수호 의지를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을 지키는 위한 첫 여정을 시작하는 신임 장교들에게 공통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통의 사명이란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아래 땅과 바다, 하늘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 작전 수행은 필수라며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 국방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 군사 강국인 만큼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단 낡은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병력의 숫자만 앞세우던 시대는 끝나고 첨단 혁신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고 있다며 미래전을 대비해 스마트 정예 간군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해 전폭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의 지난 과오는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한 민주, 제도적 기반도 더 단단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적어도 돈이 없어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학위복을 입은 졸업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초 연구 예산을 17% 이상 늘린 점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개하며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등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설된 카이스트 AI 단과대학이 인공지능 3대 강국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거라며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명 한 명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대전환의 길에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바로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학사와 석사, 박사 졸업생 3,334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을 받는 7개 재분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심사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빵과 라면 등 식품업체와의 직거래 시장에서 88%를 점유한 7개 재분사가 심사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6년에 걸쳐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정했다고 봤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 5조 8천억 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해당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분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실효적인 행위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재분사들은 앞서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져 밀가루 가격이 5% 정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 제출에 따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생 영향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심사 보고서를 선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는데요. 정부는 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노동당 9차 대회가 지난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대회는 일당 체제인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 결산과 토론, 당 규약 개정, 당 중앙 지도기관 선거 등의 일정으로 수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명문화될지 주목됩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을 향해 어떤 대외 메시지를 전할지도 관심입니다. 첫날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 없이 지난 당대회 이후 주요 성과를 자평하고 향후 정책과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후계자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던 김 위원장 딸 주혜는 개회식에서 따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대회가 본격 시작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당대회 관련된 동향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켜보면서 추후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당대회 열병식 때는 15,000여 명의 병력과 20종 17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 대신에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관련 사항을 엄중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과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산업 구조에 따라 경기 흐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광공업업 생산은 자동차와 금속 가공 제품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1.1%,
인천 5.1%, 울산 2% 증가하며 반도체와 기계장비 생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세종은 9.2%, 서울은 7.2%, 부산은 7.1%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보건복지 분야 증가에 힘입어 전국 기준 2.6% 늘었습니다. 인천과 세종, 서울은 정보통신과 금융, 보험업 성장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제주는 3.2%, 경남은 0.9%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전문 소매점과 백화점 판매 증가 영향으로 0.8% 늘었습니다. 충북과 인천, 대전은 증가한 반면 서울과 제주, 부산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수출 호조로 8.3% 증가했습니다. 제주는 87.2%, 광주는 33.4%, 충북은 26.4% 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울산과 부산, 경북은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전국 62.7%로 전국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남과 광주, 충북은 개선됐지만 세종과 인천, 울산은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외식과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영향으로 모든 시도에서 올라 전국 평균 2.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큰 폭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일시 조정을 받았으나 11월 이후 회복 흐름을 재개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 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이동은 경기와 인천, 충북 등 7개 지역에서 순유입을 보인 반면 서울과 광주, 부산 등 10개 지역은 순유출을 나타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창덕궁을 지키는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순찰 로봇 순라봇인데요. 창덕궁을 누비며 화재는 물론 침입자로부터 궁궐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김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차고에서 유아용 전동차 크기 깜찍한 로봇이 출동합니다. 창덕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순찰 로봇 순라봇입니다. 이름은 조선시대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에서 따왔습니다. 순라봇은 사람이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창덕궁을 하루 9번 돌며 위험 상황을 탐지합니다. 순라봇은 첨단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눈이 되는 건 3D 라이다 센서입니다. 레이저로 최대 150m 거리까지 지형 지물을 파악할 수 있어 창덕궁의 험한 흙길도 거뜬히 넘습니다. 야간 순찰을 사람보다 많이 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창덕궁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지금 자율주행을 운행하면서 AI 기능, 화재라든지 침입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감시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창덕궁에 좀 특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집은 크지 않지만 똑똑한 두뇌를 3개나 품었습니다. AI가 여자 비명과 아기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 등 모두 16가지 소리를 구분해냅니다. 화재나 연기를 감지하면 경고음을 송출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립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CCTV 등 기존 문화유산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낙서나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첨단 기술을 도입을 이제 해서 궁궐에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라봇은 다음 달까지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전통 건축의 높은 문턱과 같은 순라봇 운영상 보완점을 찾아 해결하는 게 과제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점검과 분석을 거쳐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하 20도 극한 추위부터 시간당 10mm 강수까지 버틸 수 있는 순라봇이 국가유산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100배 낫다며 과잉 대응을 기본으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11건, 축구장 35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는 1.7배, 피해 면적은 1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전망돼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
정부가 봄철 산불 방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산림청과 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했습니다. 국민 안전 또는 재난 대응에서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과잉 대응을 기본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은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국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진화 자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소방청은 동원 소방력 규모를 확대하고 국방부는 군 헬기를 진화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각 부처에서도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과 산불 위험목 제거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주변에서 영농 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산행 시에는 화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하고 입산이 통제된 구역은 출입하면 안 됩니다. 산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봄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최고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 우수가 지나고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6에서 7도가량 크게 높았습니다. 주말인 21일은 더 온화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1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7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제주 19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이 16도까지 오르며 4월을 방불케 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에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풍이 지속되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가 심화되겠고 특히 주말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물러나자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서는 일평균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고 주말까지도 곳곳에 먼지가 머무르겠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한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동계 종목 선수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 원윤종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Resulting and receiving the highest number of votes are therefore elected to the IOC Ethics Commission are the first one is Yoon Young-won from the Republic of South Korea. 원윤종은 현지 시각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선수촌 단장회의홀에서 발표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11명의 후보 중 1위로 선수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윤종 위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인 IOC 선수위원이 됐습니다. 겨울 종목 출신으로는 처음입니다. 원 위원의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김재열 IOC 위원에 더해 총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 스포츠 외교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원윤종 위원의 IOC 선수위원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신뢰,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 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원윤종 의원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새로운 IOC 선수위원으로 소개된 이후 다음 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향후 8년간 올림픽 운동 내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이를 IOC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또 한 번 세계 최강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여자 3000m 계주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짜릿한 감동을 안겼는데요. 외신 보도로 만나보시죠. AP통신은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의 첫 번째 금메달이자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AP통신은 이번 계주에는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 선수가 참여했다고 소개하면서 네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직후 최민정 선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에 대한 국민 기대감에 부응하고 싶었다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모든 선수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영화 산업을 넘어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가 세계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이 영화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외신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사 TTW는 한국이 인도,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영화 관광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실 세계에서 영화와 관련된 모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TTW는 영화 산업이 강력한 관광객 유치 도구가 됐다며 한국 정부와 관광 당국이 협력해 영화 촬영지 관광 활성화, 가이드 투어 제공, 축제 조성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영화 관광은 영화가 문화 수출품이자 강력한 여행 상품이 돼 가상의 이야기를 현실 세계 모험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외신은 한중 관계 개선과 여행 편의성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 춘절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주요 여행 사이트 집계 결과 중국인이 춘절에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 톱3는 서울과 방콕 그리고 싱가포르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춘절 기간 중 방한 중국인은 전년 대비 44% 증가할 전망이며 비자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갈비찜과 불고기 등 화려한 반찬이 전 세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대한체육회가 201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에 발열 한식 도시락을 제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밥심을 낼 수 있도록 밀라노와 코르티나, 리비뇨에 각각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하루 2차례 도시락을 배달했는데요. 뜨끈뜨끈한 한식 도시락은 리비뇨에서 프리스케이팅과 스노보드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시락을 맛본 한국 선수단은 갈비찜 등 정성스러운 반찬에 놀랐다고 전하며 대한체육회의 든든한 지원으로 경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잘 사는 법.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스마트 시대에 딱 맞는 부동산 거래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 온라인 서명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거래사고 위험 없는 안전거래 지원. 부동산 계약 관련 신고 신청 자동화로 부동산 거래 시 놓치는 부분 없이 알아서 관리해주고 우대금리 혜택과 각종 할인으로 경제적 혜택까지.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각종 부동산 거래 모두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로 편하게 하세요. 편리한 거래, 안전한 계약, 경제적 혜택.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검색창에 부동산 전자계약. 지금 검색해보세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설렘 뒤에는 허위 매물, 부동산 사기 등 예상치 못한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함정, 그리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오늘은 박수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제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학기 그리고 인사 발령이 겹치면서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한바탕 이사 시즌이 지나고 나면 혹시 계약 관련해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허위 매물이다, 전세 사기다 이런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에게 굳이 상담을 찾아오지 않았을 법한 그런 사안인 경우에도 요즘에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약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도 많고 집 컨디션이 계약했을 때와 다른 상태다,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전과 달리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워낙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다 보니까 이런 이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사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전자계약보다는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네. 종이에다가 서면 거래하고 사인하는 게 익숙한데 이 전자계약이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건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전자계약은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자격자인 공인중개사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도 벌써 50만 건 넘게 전자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가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참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가짜 공인중개사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사무장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 직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왜 이렇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게 계약서를 썼을까 싶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자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중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 계약을 활용하시면 이런 이중 계약이라든지 계약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싹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 금리 부분에서 훨씬 더 혜택이 많다라고 합니다. 수수료 부분도 절감을 좀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전자계약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용 부담도 큰데 대출 이자나 수수료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전자계약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사실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복병은 바로 허위 매물인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을 찾던 A씨. 시세보다 5천만 원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했는데요. 급전세, 빠른 계약 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A씨는 곧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문해 보니까 그 매물은 방금 계약됐다면서 비슷한 구조의 다른 집을 소개했는데요. 해당 매물은 가격이 더 비쌌고 내부 상태도 광고된 집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A씨는 광고 보고 왔다면서 항의했지만 중개사는 인터넷은 실시간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며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거 허위 매물 아닌가요? 네, 변호사님. 온라인에서 실제로 너무 매력적이야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의 좋은 그 물건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해당 물건이 아닌 다른 집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허위 매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허위 매물인데요. 허위 매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는 애초에 그 매물이 존재하지조차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부동산인 것처럼 올려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개 대상이 아닌 매물인데 올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내놓은 적이 없는 매물이라든지 내놓긴 했는데 급매로 급전이 필요해서 내놓긴 했는데 다시 돈이 생겨서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미끼 상품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급매에서는 빠졌지만 급매 딱지를 그냥 붙여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계약을 다 했고 계약자가 계약금까지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실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집을 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처분할 권능도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주인이 이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중개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허위 광고 사진을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 매물의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의 사진을 좀 올려놓는다라든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포토샵을 한다라든지 이런 매물을 다 허위 매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집 보러 참 많이 다녔는데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넓은 집이 이 가격이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굉장히 비좁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관광 렌즈를 써서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네.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허위 매물일까요? 사실 관광 렌즈를 사용한 것까지는 허위 매물이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서 올린 자취방의 90%는 허위 매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허위 매물의 종류가 있으니까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허위 매물을 가려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허위 매물 왜 올려놓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람의 심리가 좋은 집을 보러 갔다가 다른 매물을 보고 오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광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2억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갑자기 내가 정말 입주하고 싶은 그 단지에 8억짜리 매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혹하는 마음에 그 해당 매물이 등록된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겠죠? 무조건 가야죠. 그렇죠. 무조건 가야죠. 그럼 그 중개업자가 반드시 보러 오라, 당장 오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러 가게 되면 막상 가보면 이미 그 집이 너무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 계약이 체결돼 버렸다. 혹시 괜찮으시면 비슷한 평수의 다른 매물이라도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갔는데 집을 한 채도 안 보고 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간 들여서 네. 갔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물도 좀 보고 오게 되는 그런 광고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몇 달 전에 집을 실제로 보러 갔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기대를 막 하고 갔죠.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었음을 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이 집 너무 잘 팔리는 단지여서 오전에 보고 오전에 계약을 안 하면 저녁에 못 산다. 이미 집이 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알면서도 따라가서 괜히 몇 개 매물을 보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법률 전문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허위 매물 때문에 결국에는 현장에 또 건물을 보러 가는군요. 가야죠. 네. 자, 그런데 이런 허위 매물 혹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허위 매물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가짜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한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좀 하면 되냐면 국토교통부나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허위 매물을 올린 사람이 진짜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사실 신고에 대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허위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일 좋은 상황은 허위 매물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당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저렴하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보면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평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평균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선 싼 게 비지떡이라고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사진이 너무나 고급지고 화려하게 난 경우에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찍어놓은 상황인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좀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같은 데에 본인들이 시공한 사진을 좀 올려두거든요. 그런 집을 마치 해당 매물의 물건, 해당 매물의 사진인 것처럼 올려두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다라고 한다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세 번째로 등록 일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매물 등록 일자가 2년 전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되게 좋은 집이고 좋은 단지고 인기 있는 매물의 가격까지 괜찮은데 등록 일자가 좀 한참 전이다라고 한다면 안 팔렸다라는 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일자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물 정보, 12가지 기본 정보를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집값이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주차 대수, 방 개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두도록 지금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계속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뭔가 계약을 계속 재촉하는 것 같고 뭔가 이 집을 계속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중개 수수료를 얻기 위함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생각할 시간을 주면 잠깐만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사기꾼들은 항상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거래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현장 실매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진이랑 차이가 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내가 생각했던 집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평소에 귀찮아서 임장 도는 거 너무 힘들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직접 가서 내 발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가짜와의 싸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끔 허위 매물은 그냥 애교인 수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상 계약을 했음에도 돈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케이스일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10년 넘게 모은 5억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B 씨.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근저당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매도자의 신분, 계좌 확인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 뒤에 터졌는데요. 소장 하나를 받게 된 겁니다. B 씨가 D은행의 근저당권 회복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 소유자가 매도 직전 대출을 받은 뒤 상환 완료 서류를 위조해 D은행의 근저당을 말소시켰던 겁니다.
집을 뺏길 위기에 처한 B 씨.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변호사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분명히 매도자의 신분도 확인했고 계좌 그리고 또 등기부 등본을 3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위조 서류로 인해서 말소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3번이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눈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등기부 등본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사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분도 확인했고 계좌도 확인했고 등기부 등본까지 3번이나 확인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근저당권 말소가 거래 과정에서 말소된 게 아니라 이미 거래하기 전에 매도인이 말소를 시켜놨던 거라는 네, 말씀인 이 거죠? 사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은행이 한참 뒤에, 한 1년 뒤에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바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청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이 정도로 피해자가 확인을 많이 했고 등기부 등본도 3번이나 떼봤는데 사실 법원이 은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많이들 드실 텐데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법원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전부 다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이걸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저당권 회복 등기를 해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이유가 등기부 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가 바로 근거였습니다. 아니,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고 그걸 필수적으로 떼봐라라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왜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사실상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여서 얼마나 그 집에 빚이 있는지 어떤 사실관계나 좀 권리관계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이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효력이 인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에 공시력은 있어요. 공시력이 뭐냐면 집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 1,000원만 딱 내면 우리나라 모든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도 네. 아나운서님의 집 주소를 알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희 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보실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네. 바로 공시력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신력은 뭐냐면 그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좀 보호를 해주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서를 믿고 거래를 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왜 책임을 져주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등기 기록이 상당히 많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대대적이고 전폭적인 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보상책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도 따로 또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토지 관계, 토지 조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수조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보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은행의 이 근저당권을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되면 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1년 후에 이걸 그럼 경매에 붙여서 처분한 다음에 그중에 은행에게 갚아야 될 채무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A씨의 사안 같은 경우에도 A씨가 5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은행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3억 5천에 다른 채권자들의 어떤 채권까지 포함해서 A씨가 경매를 통해서 돌려받았던 돈이 단돈 1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4억 원가량의 손해를 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해도 네. 선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 매수인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6년에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을 아내가 니코틴 원액을 주입을 해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자식도 없었고 부모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최선순위 상속권자가 바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였습니다. 근데 사실 아내가 상속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혼인신고서를 위조를 해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인 혼인 관계인 사람이 빠르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집을 또 다른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선의의 매수인이 매수할 당시를 생각해보면 등기부등본이 아주 깨끗하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당연히 아내와 소유자 명의도 동일하고 신분증도 확인해봤을 때 똑같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진짜 아내의 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혼인 신고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조카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도 혼인 신고 자체가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혼인 신고서를 위조했다는 것도 유죄로 판결이 났거든요. 조카가 알고 이 매수인에게 나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조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인 A씨가 이게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념상은 좀 그렇잖아요. 네. 모르고 샀는데 이 매수인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조카라는 사실을 사실 실제 소유자가 조카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매수를 할 당시에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도 아내였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명의신탁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인 제3자를 보호해주곤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 알아서 할 것이지 이걸 법원에서 너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건 케이스를 또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매도인이 위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건데 혹시 등기소에서 제대로 위조 서류를 판별해내지 못했거나 걸러내지 못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등기소 입장에서 등기소한테 아마 책임을 너무나도 묻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적인 심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의 외형이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외형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사실 그 안에 사실상의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등기관한테 어떠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고의나 과실로 위반을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등기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의무도 없고 법적으로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게 진짜 조카의 집인지 아내의 집인지를 알아봐줘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보면 법률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라는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도 위반한 바가 없는데 거기다가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애초에 국가배상법 위반에 구성 요건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 등기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피해자가 직접 전주인과 같은 사기꾼에게 직접 어떠한 소송을 제기를 해라. 우리는 등기소든 또는 국가를 상대로든 어떠한 소송도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알아서 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데 사실 부동산 거래 금액이 워낙에 또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해외 도주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그 거래 금액을 빼돌려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판결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집행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그 가해자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 계약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사를 앞두고 많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찾아다니면서 상담받고 또 매물 확인하면서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한 1년 반 전에 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거 나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서류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지? 내 네. 재산 이거 혹시 한순간에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례에서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등기부 등본 확인해라. 이거를 충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가의 입장에서 네. 최소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 전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셔라 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 확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계약 직전에 직접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출력해서 출력 네. 시간까지도 꼭 봐야겠네요. 출력 시간까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소 사항 포함으로 꼭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등기부 등본을 뽑으면 현재 이 집의 상태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상세까지, 이 말소 사항 포함까지로 뽑아야 이 집에 어떤 권리관계가 그 전에 있었는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이전이 된 것인지, 집의 역사를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사기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계약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요즘은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심지어 저당권을 설정해서 공인중개사와 짜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속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팀으로 움직이는군요. 네,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직전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직접 등기사항 말소 포함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 갑구에 보면 소유자 명의가 있거든요. 그 소유자 이름을 실제 신분증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의 명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계약금을 송금하실 때도 계좌의 명의인이 부동산 갑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1년 내에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서류로 좀 말소가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네 번째로 가등기가 적혀 있는 집은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가 적혀 있는 집은 절대로 그냥 구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등기가 웨이팅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등기가 이미 걸려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잔금을 넣고 입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까지 체결을 해버리는 경우에 내 등기가 그 사이에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계약한다고 돈도 쓰고 본등기까지 체결하는 등기 비용도 다 내고 다 냈는데 결국 내 집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상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네. 계약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건 사실 어지간하면 다 그냥 받고 나가거든요. 아직까지 등기가 남아있다는 건 부동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등기까지 체결을 한 것이고 그러면 아마 전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조금 구매를 주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권,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것을 설정이 없는 상태를 잔금 일자까지 유지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위반 시에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위약벌 금액을 배상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특약을 하나 넣어두면 혹시 모를 상황, 혹시 모를 피해를 조금이나마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팁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생방송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 결국 나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철저한 확인과 신중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봄 이사 계획 있으시다면 오늘 짚어드린 체크포인트, 계약 전에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뜨겁네요. 날이 갈수록 무덥네요. 난 겨울을 좋아하죠. 땀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들지도. 내일 새벽 대한민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20년 만에 5000m 계주 정상 탈환에 나섭니다. 그 도전의 순간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